다음으로 살펴볼 섹터는 자동차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정용진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정용진입니다. 제가 항상 뒤에 발표를 했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회심의 개그를 준비해도 얘기를 못하고는 했었거든요. 오랜만에 앞에 발표하니까 좋네요. 시간 여유가 많습니다. 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자동차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정된 회복의 길로 갈 것이다 라는 저의 기원을 담아놨고요. 사실 어느 정도는 올해 있었던 저의 투자 전략이 조금 틀렸다는 자기 반성도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21년도 저희가 어떻게 주장을 했었냐면요. 저희 21년도 자동차 업황의 변수는 단 하나였습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있냐 없냐의 싸움이었고 저희는 곧 차량용 반도체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자동차 생산 차질이 해소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주구장창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차트에서 확인되다시피 연말까지도 여전히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는 지속되고 있고요. 저희가 알지 못했던 다양한 변수들과 변인들이 시장에 튀어나왔습니다. 이 차량용 반도체가 없이는 자동차 산업은 굴러가질 않습니다. 굉장히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반도체가 없이 차량을 생산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부품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가 예상했었던 자동차 업황은 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내년도에도 이 차량용 반도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해석이 가장 중요할 텐데 다행히도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 계속 말씀드렸던 차량용 반도체 정상화에 따른 자동차 회사들의 생산 정상화 이 그림이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22년도를 전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핵심 트리거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계속 틀렸던 이유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지만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변수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에는 중국 파운더리에서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대만 TSMC 파운더리 쪽에서의 이슈들이 또 확대가 됐었고요. 하반기에는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동남아시아에서의 코로나 재확산이 또 반도체 쇼티지를 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값은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요. 글로벌 다양한 자동차 회사들이 생산 차질을 겪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북미 업체들에게 집중됐습니다. 북미가 지정학적으로 반도체 쇼티지가 가장 클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트래킹해보고 있는 영역은 북미에서의 생산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는 차량의 수요 대비 생산의 레벨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조금이라도 정상화되는 시그널이 나온다면 북미에서 가장 먼저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산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10월 달부터 있었던 한국과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 발표 이후 이 CEO분들의 톤을 보시면 10월 또는 11월부터는 조금씩 생산의 톤을 높일 수 있다라는 코멘트들을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올해 연말부터 내년도 22년도에 생산 정상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근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차량 생산이 정상화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앞서도 수요 공급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드렸지만 사실 이럴 때 가장 큰 노이즈에 노출되는 케이스들도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수요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생산을 늘려놨는데 예상보다 수요는 그 정도를 못 받쳐주는 거죠. 그럼 지금은 공급이 부족하니까 어떻게든 자동차 회사들이 고마진을 유지하고 있지만 오히려 생산이 정상화된 이후 수익성이 떨어지고 업황이 꺾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저희는 생산 정상화의 시점 플러스 그 시점에 자동차 산업의 이연 수요가 존재하는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 텐데요. 다행히 지금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충분한 이연 수요를 담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가 이 두 지표를 가장 많이 말씀드렸어요. 중고차 가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자동차 업체들의 도매 소매단에서의 재고 상황이 어떤지 이 두 지표가 지난 7월 달부터 굉장히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차량의 이연 수요를 보여줬었고 현 시점에는 그 당시 수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연 수요를 담보해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중순부터 중고차 가격이 신차보다 비싼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업황이 계속되고 있고 중고차 가격 여전히 상승세입니다.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재고일수 이제 한 달 미만으로 내려왔습니다.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려면 최소한 2달에서 3달의 재고는 가지고 가야 되죠. 결국 이 재고 리스타킹 수요만으로도 상반기, 내년 상반기 그리고 내년 하반기까지의 호황은 유지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물론 이 자동차 업황은 좋아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동의를 해주십니다. 거기서 추가로 이제 걱정하시는 점은 현대기아차가 이 호황에서 잘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이유는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현대기아차가 어려운 업황에서 굉장히 선방을 했었고 그 선방의 근거가 강력한 신차 사이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도에는 그 신차 사이클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됩니다. 저희들이 알만한 볼륨 모델들, 아반떼, 소나타, K5, K8 같은 이런 볼륨 모델들의 신차는 이미 나와 있고 내년도에 나오는 모델들은 큰 볼륨 모델들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업황이 좋아지더라도 현대기아차의 호황은 좀 먼저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조금씩은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요. 여전히 이제 호황을 이어갈 수 있다. 현대기아차의 점유율 상승세가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단순히 신차가 나왔을 때만 잘 팔리는 수준이 아니라 현대기아차의 브랜드 자체가 글로벌하게 한 번 더 레벨업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코티라는 세그먼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해의 차입니다. 카 오브 더 이어. 가장 잘 팔리고 가장 흥행하고 가장 잘 만든 차에 주는 일종의 상인데요. 그걸 지금 현대기아차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죠. 텔룰라이드를 시작으로 제네시스 브랜드들이 출시를 할 때마다 소비자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없어서 못 팔 뿐이지 저희가 알고 있는 이 현대기아차의 신차들은 이미 굉장히 높은 수준의 브랜드를 해외에서 점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가 말씀드렸던 차종들이 전부 다 현대기아차가 만들고 있는 차종 중에 가장 비싼 레벨입니다. 결국 이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ASP 견인을 할 수 있는 차종들이 너무나 잘 나왔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상품성 사이클 유지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사실 시장에서 훨씬 더 중요시하게 보시는 이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도 현대기아차가 내년도에는 강력한 모멘텀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는 좀 부진했어요. 2019년도 그리고 2020년도에 아이오닉 모델과 코나 모델 출시를 통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많이 올라왔었고 그걸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셨었는데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현대기아차 전기차 점유율은 좀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기엔 좀 이유가 있고 아마 자동차 산업을 아시는 분들은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이거는 뭐 모델이 잘 안 나왔다거나 아니면 반도체가 부족했거나 이런 산업 업황과 전혀 별개로 현대기아차가 신규로 도입했었던 일부 부품들이 생산이 좀 지연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좀 일시적인 영향이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해소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10월, 11월부터는 현대기아차의 전략형 전기차들 아이오닉 5, EV6 같은 차종들이 굉장히 정상적인 모습들로 생산이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월 판매 대수가 어제 나왔는데요. 유럽에서 현대기아차가 판매한 전체 판매량의 전기차 비중이 25%에서 28%를 점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기아차가 1년간 멈춰 있었던 전기차 모멘텀도 내년도에 이어질 수 있다. 그 두 가지 포인트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일종의 가정들을 하고 있죠. 저희가 예상하고 있었던 것보다 생산 정상화의 시점이 느려진다던가 아니면 경쟁의 강도가 강해진다던가 모든 업체들이 공급을 좀 더 늘리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자동차 산업의 호황은 좀 규모가 적거나 예상보다 좀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셔야겠지만 지금 저희가 베이스 시나리오로 깔고 있는 수준에서는 충분히 자동차 호황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미 10월, 11월부터 조금씩 생산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이 수혜를 가장 먼저 흡수할 수 있는 업체들은 완성차보다는 저는 부품사들이 조금 더 빠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사들을 우선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 회사들 중에서도 특히나 북미에 대한 노출도가 큰 회사들, 제가 북미가 회복 속도가 빠를 거라고 앞서 말씀드렸다 보니까 그쪽에 노출도가 높은 회사들이 특히나 레버리지 효과가 클 것으로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바로 연결해서 2차 전지 시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압축 포트폴리오, 종목을 좀 좁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기서 이 제목을 보시고 약간 업황에 대한 안 좋은 뷰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진 않고요. 2차 전지 업황 내년도에도 좋을 겁니다. 다만 업체별로 차별화가 굉장히 많이 벌어질 것 같아서 종목을 잘 픽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차 전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반응을 했었기 때문에 어떤 종목별 차별화를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았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 같다라는 점입니다. 올해 2차 전지가 굉장히 주도주 그리고 강력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기억들 하시지만 사실 그렇지만도 않았어요. 상반기에는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상반기 때 2차 전지가 부진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중국이었죠. 전기차 시장은 정말 좋은데 중국만 좋았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한국 배터리 업체들과 소재 업체들은 중국에 대한 노출도가 결코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는, 글로벌리 소외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주가 퍼포먼스도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 좋아졌냐면요. 7월입니다. 7월부터 이제 미국에서의 전기차 정책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모습들이 보여졌죠. 그리고 그 핵심 파트너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의 핵심 파트너로 한국 배터리 업체들과 소재 업체들이 그 손을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진출이 가시화되고 자금 조달이 일어나고 중국 말고 먼 미래에 있을 미국의 전기차 시장을 보자라는 컨셉으로 다시 한국 소재 업체들이 대장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시장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는 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전기차 시장이 갑자기 안 좋아지거나 꺾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솔직히 그런 상상은 안 듭니다. 이 시장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이미 확정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논리가 있으시다면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그 와중에 유럽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밑으로 내려와서 디테일한 내용을 보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유럽 시장이 좋아진다면 한국 회사들의 수혜는 이어진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시장 전체에 대한 뷰가 강화되고 미국이라고 하는 파트너를 찾는 장이었다면 내년도에는 이제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한국 회사들이 마당을 여는, 시장을 여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다라는 점이고요. 물론 유럽 배터리 시장을 말씀드릴 땐 항상 반론도 많으세요. 왜냐하면 내재화에 대한 얘기들이 작년 내내 있었죠. 유럽 OEM들,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를 직접 하고 싶어 한다라는 코멘트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유럽 EU 정부에서는 유럽 스타트업 배터리 회사들을 직접 육성하려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고민들이 분명히 있으신데 잘 보시면 올해 결국 연말까지 왔을 때 유럽 완성차 업체들의 파트너는 결국 빅3로 귀결됐습니다. 국내사들이 여전히 강력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내재화 물량이나 또는 스타트업 업체들의 물량은 사실상 2025년도 이후에나 가시화될 계획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럼 당장 내년도에 유럽 전기차 시장은 70% 이상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전기차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배터리 생산 능력과 공장은 사실상 없습니다. 여전히 굉장히 쇼티지라는 점. 그건 미리 선점해 있는 업체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더 시장에 대한 확신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카테고리를 찾아봤는데요. 테슬라는 내년도에도 굉장히 큰 포텐셜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올해 자동차 업체들은 반도체에 계속 귀속돼 있었기 때문에 전기차 생산도 사실 반도체에 귀속이 됐습니다. 반도체가 없이 생산량을 줄어든 전기차 업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이슈에 유일하게 벗어나 있는 업체가 테슬라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전기차 산업 내에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잘 되는 회사다. 기존에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자율주행 쪽으로 보고 계셨다면 사실 이제 제조 역량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회사가 됐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테슬라는 이변이 없이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베를린과 텍사스에서의 신규 공장도 돌아가고 있죠. 유일한 시장에서의 걱정은 LFP 배터리인 것 같습니다. 이 중국산 저가형 배터리가 너무 빠르게 확산되는 게 아니냐.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이 제품을 사용한다면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배제되는 게 아니냐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신데요. 여기는 저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 요인이 분명히 맞거든요. LFP 배터리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위협의 크기를 잘 계량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에서 가장 고민하셨던 테슬라의 LFP 배터리 채용,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일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LFP 배터리는 결국 저가형 전기차에 쓰이고요. 한국산 NCM이나 NCMA 배터리들은 고가형 전기차에 쓰일 겁니다. 테슬라는 스탠다드 트림의 LFP 배터리를 적용하기로 했죠. 올해 테슬라가 판매한 50만 대의 차종 중에 스탠다드 비중은 27%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내년도에 더 떨어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 전기차가 팔리는 건 모두 선진국이거든요. 선진국에서 저가형 차종은 매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도 말씀드렸던 이유다 보니까 전 저가형 전기차 시장의 확산 속도가 시장에 걱정하시는 것만큼 빠를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위험의 크기가 예상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종목으로 내려와서는요. 유럽과 테슬라에 노출이 돼서 차별적인 성장이 가능한 회사, 그리고 LFP 배터리와 확실하게 세그먼트가 다른 고가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회사,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있는 소재 업체들을 가장 선호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